안녕하십니까, 해광입니다. 1856년도 생이네요. 1950년도에 사망을 한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고의 문호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이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 사람인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죠. 이 버나드 쇼는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탔고요. 소설가이면서 극작가, 그리고 아주 지독한 독설가, 평론가다. 아주 독설로도 유명하죠. 독설 그러면 무슨 누구를 폄훼하고 욕하고 뭐 이런 게 독설이 아니고요. 촌철살인이죠. 한두 마디, 말 한마디로서 아주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해안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고요. 말재주도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버나드 쇼가 노벨 문학상을 타서 유명한 건 당연한데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없는 좀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버나드 쇼의 그 묘비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묘비를 쓰죠. 묘에 비석을 놓는데, 이 비석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어디 사람 누구, 무슨 공, 뭐 홍공, 길동, 묘, 뭐 이런 식으로 생몰 연대 쓰고, 뭐 자식들 이름 적고 뭐 이런 정도고요. 외국에는 조금 양식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도 요새는 비문이 좀 굉장히 좀 색다르게 새로워진 건 있고요. 버나드 쇼의 묘비문이 왜 유명한가? 예를 들자면 해밍웨이의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죠.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정은 울리나? 미국 작가인데 이분도 그 아주 쿠바하고 굉장히 그 관련이 많죠. 아바나호 해변인가요? 가면 또 이 해밍웨이의 그 뭐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해밍웨이는 묘비문에 이렇게 써놨죠.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참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묘를 이렇게 찾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 버나드 쇼는 영국 뭐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했지만요, 버나드 쇼는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묘비문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묘비문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이제 번역의 문제가 있다, 뭐 오역을 잘못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참 재미나서 이게 뜻하는 바도 있고요. 재미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 첫머리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어로 읽어야 되겠죠? 맨날 저 스님은 왜 맨날 영어를 저렇게 해? 성가시더라도 혹시 영어를 얘기하려는데 잘 모르는 분은 이걸 하기 전에 얼른 영어를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또 요것도 뭐 이런저런 살이 붙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다 하자면 그거예요. 이 사람이 1856년도에 나서 1956년, 50년, 그러니까 영국 나이로 94세니까 우리 나이로 그 95세, 96세 뭐 이렇게 되죠. 장수를 하신 분이죠. 내가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예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왜 잘못된 번역이다 이런 소리 나오고 그 잘못된 번역이라는 게 더 유명해졌는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번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이동통신사들이 막 한참 발전을 하는 때죠. 뭐 회사 이름 뭐 뻔한 거니까요. 근데 공기업 형태였던 KT라는 데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면 좀 생각하실 거예요. 쇼라는 SHOW죠. 뭔가 보여주는 그 쇼라는 그 브랜드를 런칭을 한 거죠. 이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거를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쟁이 욕이 아닙니다. 광고쟁이. 참 전문가적인 때 이제 미쟁이 뭐 글쟁이 이렇듯이 광고쟁이들이 참 머리가 반짝반짝합니다. 본 이름이 조지 버나드 쇼죠. 조지 버나드 쇼. 이 쇼는 SHAW에 이 사람 이름은. 그런데 이제 외래 표기법으로는 다 쇼라고 읽으니까. 이거를 문득 이 쇼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쇼. 그 쇼에 비문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자꾸 우물쭈물 하지 말고 빨리 이 KT의 그 쇼로 갈아타라. 빨리 갈아타라. 뭐 이런 의미로 이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이게 정역이니 오역이니 따질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보자고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놓치는 게 많아요. 무엇을 캐치하고 내가 가져서 그걸 이루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놓치는 게 많거든요. 그 놓치는 게 많은 건 왜 그런가? 지난번 강의 어디선가 또 했었지만 햄릿형으로 늘상 생각만 하고 계획만 잡고 실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더 로드나 테이큰이라는 그 프로스트의 시를 한 적이 있었죠. 가지 않은 길 그거 한 적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유명 인사들, 철학자, 과학자들, 뭐 소위 성인군자 뭐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우린 뭘 하고자 하는데 그 놓치는 게 많아요. 시기를 놓치는 게 많습니다. 시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들어간 숨이 나오지 않아도 죽은 거고 나간 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못해도 죽은 거거든요. 근데 죽음이 굉장히 먼 훗날로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나한테는 잘 오지 않을 것처럼 굉장히 먼 훗날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참 부질없다는 걸 알면은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이 버나드 쇼는 그 삶에 대한 그 두 가지 그 비극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절망이다. 그래서 절망 그러면 한 가지인데 두 가지 비극 그걸 절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첫 번째 절망은 뭔가 하면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 두 번째 비극은 소원하는 바를 이뤘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절망. 이걸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두 가지 비극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비극의 원천이 뭔가? 비극의 그 근원이 뭔가? 사람은 끊임없는 욕심이라는 얘기죠. 항상 내가 이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말하고 또 맛보고 몸으로 내가 거칠은 것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게 좋고 뭐 이런 그 인간의 그 오근, 오원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요걸로 느끼는 요
감각적인 거, 당장에 취하고자 하는 요거에 대한 그 욕심이거든요. 그 부처님께서는 지난번 강의뿐 아니라 책에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했었는데 4989 숫자를 얘기하면서도 4989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4989. 이게 4989다. 네 가지 고통과 8가지 고통이 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고가 뭐냐? 생로병사다. 가장 큰 고통이 네 가지가 있으니 그게 생로병사다. 이걸 사고라고 그럽니다. 나는 것도 괴로운 거고, 늙는 거 괴로운 거고요. 병드는 거 괴로운 거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괴로움. 이게 있는 거죠. 여기 이제 8가지 고통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8가지 고통은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게 이제 고통인 거죠. 애별이고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군대를 가도 슬퍼지는 거고요. 고통인 거예요. 먼 외국으로 간다? 그것도 고통이에요. 잘 돼서 가든 못 돼서 가든 떨어진다는 거에 대한 고통이죠. 사랑하는 이를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진다? 헤어질 때 고통인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낼 때도 고통인 거고요. 사랑하는 배우자, 부모님 떠나보낼 때도 고통인 거죠. 이게 애별이고예요. 이게 인간의 5번째 고통이고요. 6번째 고통이 뭐냐? 원증회고. 꼴딱서니도 보기 싫은데 자꾸 봐야 되는 게 고통인 거죠. 보기 싫은 놈 자꾸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 왜? 먹고 살자니 봐야 된다든지 지나가는 길에 봐야 된다든지 나는 이게 좋은데 여기 가면은 그 인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다. 그러면 고통인 거예요. 해강 스님의 요 운명 강의를 듣는데 강의 목소리도 좋은 건 아닌데 저 내용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을 자꾸 봐야 된다. 이거 고통이겠죠. 나는 요 핵심적인 내용만 듣고 싶은데 그냥 뭐 살이 자꾸 붙는다 말이야.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인간의 6가지 고통이다. 원증회고라. 7번째가 뭐냐? 좀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입고 싶고 취하고 싶어요. 가질 수가 없어. 구부득고해. 구하고자 하는데 부득.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구부득고해. 참 욕심인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온에 대한 오음선고다. 그래서 5가지 눈으로 보는 거, 색, 귀로 듣는 거, 성, 코로 맡는 냄새, 입으로 먹는 거, 맛보는 거, 미,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모든 거, 촉, 안입이 설신, 요거에 의한 색성향 미촉, 요게 양이 아닌 음인 거예요. 음한 거예요. 그래서 오음이 선고라. 요 5가지로서 또 요거 각자고 갖고 있는 요게 또 고통인 거죠. 그래서 이제 8고인데 사람은 이렇게 원하고자 하는 거 모든 내가 갖고자 하는 거 취하고자 하는 거 오래 살고 싶다든지 이런 게 모든 게 다 어디서 오는가? 욕심에서 온다. 탐욕이다. 주어진 만큼만 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내 운명이 아니라면 내가 내 거 아닌 거를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당장에는 즐거움일 수 있죠.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고 이건 뭐 내용이 뻔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제목 보고서 계속 지나치는데 하루 종일 그게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계속 메인으로 자꾸 떠요. 뭐 사전을 하나 들어갈라 해도 나오고. 뭔가 보니까 참 이 젊은 친구가 뭐 나쁜 짓을 하고 이제 쫓겨다니다가 어떻게 해서 복권이 된 거예요. 1등이 되든 1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세금 떼고 그렇게 받아서는 이제 우리나라 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판검사, 변호사. 요 인간들이 또 얼만큼 빼먹었는지
징역을 제대로 법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서 얼마나 또 착취를 해먹었겠습니까? 법정이들이. 그래가지고 벌금으로 때웠네요. 어떻게 그 못, 정말 악랄한 짓을 했는데도 벌금으로 때웠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 친구는 더 망하게 된 거죠. 14억이란 돈을 8개월 만에 다 탕진한 거예요. 만일에 14억이 아니라 한 100분의 1 1,4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는 사람들 많죠. 당장에 몇백만 원만 막아줘도 인생 새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4억이란 돈을 8개월 동안 썼다. 야, 이게 참 감당이 안 되는 숫자인데 사람은 이렇게 자기 운명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죠.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도 그 욕심이 이 오음 선고라 몸의 이 색성향 미촉으로 인한 욕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거 아니겠는가. 세계 각국에는 훌륭한 그 대문호들이 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는 분들을 문호라고 그러죠. 중국의 그 인구가 많은 중국에도 문호가 있죠. 뭐 중국에는 뭐 루신이라든지 빠진 또는 라오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꼭 3대 문호다 안 해도 뭐 이모당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러시아의 문호가 참 훌륭한 문호가 많죠. 그 중에서 3대 문호 치면은 죄와벌로 유명한 도스토옙스키가 있고요. 전쟁과 평화 그러면 이제 톨스토이 그러면 전쟁과 평화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제 그 국민 작가다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세르기비치 푸시킨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7인가 8살에 일찍 죽었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이 사람은 병은 병인데 무슨 골골하는 병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 아프리카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그랬나. 그냥 얼굴이 이제 그 좀 흑인의 그 혈통을 받아서 그 백인 러시아계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아내를 이프시키는 그 좋은 집안에서 나서 그런지 약간 생김새 모양은 좀 러시아계하고는 확연히 다른데 좀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이방인이다, 못생겼다, 뭐 당신은 좀 더 했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굉장히 예쁜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푸시킨이 연문을 많이 뿌렸는데 아내도 그에 못지않게 복수심에서 그랬다는 것도 봤는데 그 연문을 또 많이 뿌리죠. 그래서 이 아내가 푸시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어떤 그 귀족의 아들이 그 유혹을 하는데 그걸 알고서는 그 사람하고 결투를 합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결투를 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덧나서 38살에 이제 일찍 죽었죠. 이 푸시킨은 여러분들이 뭐 물론 제아벌이나 전쟁과 평화 이런 걸 다들 아시겠지만 푸시킨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보다도 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참 굉장히 쉬운 말, 아주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 좀 길기도 한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젊은 부부, 그 당시엔 그냥 형이라고 불렀던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형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칼라를 갖고서 뭐 새도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글을 그렇게 멋있게 썼어요. 그러니까 좀 혹시 서울에 살았던 분들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남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뭐 말도 그려놓고 막 당시에 그런 거 유화를 뭐 이발소 그림이다 뭐 하는 그런 거를 멋지게 그리는 형이 살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써놓은 걸 제가 그 중학교 1, 2학년 때 2년인가 3년인가 우리 집에 저 끝방에 새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뭐 도움도 받고 도장도 그렇게 잘 파고 아주 그 오만 재주가 다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글을 써는 걸 제가 보고서 굉장히 좋아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푸시킨의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굉장히 쉬운 말인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본 이름은 알렉산드르 세르비치 푸시킨.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1799년도에 나서 1837년도. 유명한 책은 저도 읽었었습니다만 대위의 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시킨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것이니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난 것은 또 그리워지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굳게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산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글을 보시면은 이 시에서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죠. 내가 지금 사는데 삶이 그대를 속인다. 삶이 나를 속이겠습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제 속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온다.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우울한 것이니. 마음은 미래에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여러분들이 보험을 왜 듭니까?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 드는 거죠. 미래에 사는 거죠. 마음이 미래가 있어요. 집을 왜 살까요? 지금 현재에 살 것 같으면은 집을 그렇게 얻으려고 집을 가지려고 그렇게 고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교육을 왜 시킬까요? 미래를 위해서 시키는 거죠. 우린 미래에 사는 거예요. 마음은 미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항상 미래보다 내 생각하는 그 미래보단 부족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언제나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죠. 모든 것은 덧없이 사라지고 지난 것은 또 그리워지리니. 그 와중에 모든 것은 내가 고생했고 뭐 지금 슬펐고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것은 그런데 그 힘들었던 거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옛날보다 나아졌다. 그러면 옛날에 그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옛날을 우리는 회상을 하게 되죠.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갖게 됩니다. 뭐 스카브로의 추억하듯이 그 추억처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뭔가 추억이란 거는 아릿하고 힘들고 그래도 그건 뭔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가슴에 남죠. 그래서 옛날은 오히려 고구마 쪄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뭐 간식거리 없어서 아주
요즘 보면 먹지도 않을 거 그런 거 막 먹고 그랬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남는 거죠. 아, 그게 추억이라는 거죠. 그 오히려 그리워지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어려운 말 하나도 없죠. 아, 뭐 그렇게 쉬운 거를 시를 썼을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 모든 게 한순간에 다 순간순간마다 가버리지만 가버린 그 자체는 마음에 소중하리. 우리 불교적으로 본다면, 특히 금강경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한순간 다 사라지는 건 맞는데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 마음에 담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근데 안 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담고자 하는 그 의식 자체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남잖아요. 내가 그 어떤 트라우마처럼 남는 것도 있고 막 상책에 스크래치로 남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난 것은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이제 경험치기라는 거죠. 내가 지난 거 이걸로 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굳게 믿어라 는 말이죠. 원래 이 원문에는 굳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는 였다가 꼭 굳게라고 하죠. 그만큼 확신을 갖고 믿으라는 얘기죠. 기쁨의 날이 온다.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굉장히 핵심적인 말인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말 같은데요. 이게 쉬운 말도 아니고 단순한 말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만큼 소중한 그 글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현대인들의 이 간단한 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낮대로 뭐 상담도 있고 기도하고 계속 바쁘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목이 좀 가라앉아 있습니다. 늘 가라앉아 있으니까 뭐 핑계 안 대도 다 되는데 그래도 핑계를 살짝 좀 댑니다. 그래 좀 중간중간 좀 마시니까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좀 잠시 앉아서 듣고 시작을 합니다. 마이웨이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노래 아닐까. 그 의미가 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만큼 굉장히 그 나열돼 있으면서도 서정적이라는 것보다 나열돼 있으면서도 교훈적이라기보다도 그 자기 고백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썼어요. 시보다도 더 시 같은 그런 가사인데 그 가수의 그 아주 굵직하고 그 호소력 있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그런 그 음색 때문이 아니고 이 내용이 그렇게 좋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게 있다면은 인터넷에서 기왕이면 다음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번역된 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연세대학교 야구부 선수였죠. 그리고 당시에 MBC 청룡인가 두산? 두산이 아니죠 그때는 뭐 어디 베어스
뭐 예, 은퇴한 야구 선수 박철순 씨의 그 은퇴 장면, 그게 기억이 나는데, 그 운동장에 아주 짙게 깔리는 이 마이웨이가 탁 들릴 때, 한 사람이 어떤 길을 정말 성실하게 다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꾸밈없이 정말 노력하면서 힘든 때도 있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인생을 쫙 살았을 때 그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그 마이웨이. 여러분들이 마이웨이를 한번 악보를 보시거나 가사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 때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저게 뭘까? 우리가 살면서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상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가. 마이웨이를 저는 가끔 듣는데, 오늘 강의는 단시입니다. 그간에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많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앞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시를 해야 되는데, 단시도 쉬운 내용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도 또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단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제가 했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요 단시가 끝나면은 제가 일단 원래 종합 강의를 하고 단시를 하려고 또 마음을 먹었는데, 종합 강의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좀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살짝 들거든요. 그래서 깊게 하려면은 종합 강의는 좀 몰아서 좀 굉장히 그 심층으로도 갈 수 있게, 처음에 이렇게 모르고 들어오는 분도 어쩌면 그 안에서 얻을 수도 있을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한 7회 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럼 단시가 또 너무 많이 밀리잖아요. 그래서 단시를 하는데, 단시를 깊게 할 내용이면서도 깊게 안 할 수 있게끔 책에 이제 이렇게 제가 풀어놓은 거니까 굉장히 쉽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이 몇 분 계신데요. 앞에 강의하면서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걸 다 못 보셨거나 또는 중간에 놓치신 분들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짧게 이렇게 중간에 멘트가 딱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캐치 바로 못 하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일단 그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그 내용은 시간이 벌써 가니까 그건 좀 이따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서부터 하는 이 단시라는 건 결국은 어디에서 온 건가? 주역이죠. 주역이라는 건 사서삼경이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논어맹자 중용대학, 뭐 스님이 맨날 유교 얘기냐, 또 뭐 학문에 뭐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논어맹자 중용대학, 요게 사서예요. 그리고 이제 삼경이다. 유학자들한테는 뭐 굉장히, 선비들한테는 중요한 덕목이 이제 사서삼경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서삼경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중국에 본래 그 천자문이 생겼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자문을 뭐 한석봉의 글씨 해서 한석봉이 천자문을 만든 걸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한석봉의 글씨가 유명한 거죠. 이 천자문이라는 거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유교 유학을 이제 깊게 공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해놓은 게 많았습니다. 뭐 동몽선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깊이 있게 이제 사서, 삼경까지 들어가죠. 물론 이 천자문도 천지일월부터 시작하니까 이 우주의 원리서부터 들어가서 이제 한문을 배우는 건데, 이 안에는 동양 철학 사상이 많이 녹아들어 있어요. 근데 논어맹자 중용 대학뿐 아니라 시와 서, 시경, 서경, 그리고 역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역경이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역이라는 건 주나라의 역을 얘기하는데요. 역이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이 강의는 200회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식으로 보통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보이네. 이거 콱 누르고 나가는 분들의 대부분이 잔소리가 많어 그러는데, 저 하는 식으로 하면 2000회쯤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그럼 내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듯이, 내 이렇게 시간 끌다가 내 답도 알기 전에 죽을 줄 알았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짚어드리고 싶은데, 핵심만 갖고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서부터 역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나라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는 뭐 한 3000년도 더 넘게 전에 나라죠. 중국의 아주 고대 국가 하은주서부터 최학춘 추전국 시대, 위초고 삼국시대, 여러분들 그 삼국지 나오는 삼국시대 뭐 이런 걸 쭉 걸친데 3000년 이상 전으로 한번 올라가시면 돼요. 주역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뭐 배워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뭐 책을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건 쉬운 거죠. 오히려 그런 설명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무엇인가? 변한다는 거죠. 우주 만물은 변한다. 근데 다 변하느냐?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아주 그 고정불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늘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게 이제 태양과 달의 관계를 갖고서 날일자와 달월자를 합성으로 위아래로 배치시켜서 요걸 살짝 달월자를 틀어놓은 모습이다 해서 이제 역을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날일자 밑에 칠판에 좀 쓰면서 할까요? 도마뱀의 모습이다. 도마뱀은 12번, 하루에 12번을 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를 24시는 1시간씩 나는 거고, 정시는 2시간에 한 번씩 변해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시로 변한다. 12번 도마뱀이 변하듯이 변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도마뱀의 모양, 달월자가 아닌 도마뱀의 발 모양으로 해서 이제 역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 역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했는가? 조선시대에는 이 사대부, 말하자면 선비들이 하나의 덕목이에요. 그럼 뭐 점치는 덕목인가? 나갈 때 나갈 줄 알고 들어갈 때 들어갈 줄 아는 거. 내가 나서야 될 때와 해서는 안 될 때를 아는 거. 어떤 일을 도모할 때와 도모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거.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것까지 좀 보자는 거죠. 쉽게 보시면 그래요. 역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복잡하게 보실 건 없고요. 거기서 출발하면 되게 쉽습니다. 이걸 뭐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깊이 따지지 말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을 여러분들이 이 학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따졌겠는가, 뭐 이런 거는 책에 이제 설명은 이렇게 쭉 해놨는데, 책으로는 227쪽서부터죠.
역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원을 하나 탁 그려놨습니다. 카메라맨이 영 시원찮네.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보시면은 요거 아시겠죠? 요거는 아실 거예요. 건감, 이곤, 태극기. 여기에도 이제 8괴에서 네 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참 이게 희한하게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너무나 그동안에 얼마나 교육을 엉터리로 했었는가. 우리나라 어떤 그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랬대요. 왜 이승만을 거부하느냐고? 이승만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의 진실을 얘기한 건데 뭘 거부한다고 표현을 하지. 이승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찾아보세요. 얼마나 암적인 존재인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셔야 될 문제지. 뭐 왜 거부하느냐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게 태극기를 들고 다녀도 태극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박영효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태극기를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태극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기를 보면은 여기 위가 적색으로 돼 있고 아래가 청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서 요건 남북한이 휴전선처럼 이렇게 갈린 거고 위에는 북한이 있고 빨갱이다. 아래는 우리는 퍼랭이다 해갖고 이게 이상하게 그 인식을 그런 식으로 주지 않았었나? 네. 그래 옛날 공화당 때서부터 그 당길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그 옛날 그 미국의 뭐 공화당과 민주당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화당, 민주당 양당 시절에 파란색으로 해놓고 북한은 빨갱이라는 인식을 줬던 거예요. 무식해도 이제 이 정도 무식하면 거의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끝판왕으로 무식한 짓인데. 태극이라는 건 태양과 태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된 거는 딱 갈르지 않고 이렇게 된 거는 휴전선 모양이 아니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그 태양과 태음. 우리가 파도가 왜 일어날 거예요? 달 때문에, 태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달이 없으면은 파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바다든 뭐든 물결 하나 없이 그냥 잔잔한 거죠. 바람이 불면 조금 칠려나요? 이게 서로 땡기는 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 이제 태양과 태음이다. 그래서 이걸 땡기는 힘을 표현한 게 이게 원래 이제 그리고 요게 태극이 들어가 있고 옆에 8괴에서 4괴를 집어넣은 건데 이 괴라는 거 태극도 중국의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중국의 어느 체육관 요즘으로 치면 체육관 무도회관 무도장의 마크에서 따온 거고요. 이 8괴는 결국은 주역에서 따온 겁니다. 담아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뭐 주역에 따왔던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어차피 아는 거니까 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오늘 더 안 보시고 다음 회차 보시던지 그러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은 또 여기서 또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금방 태극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요걸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수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세 개씩 묶어 있는 걸 이걸 보고 괴라고 그럽니다. 괴. 괴라고 그래요. 괴. 이건 괴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씩 묶어 있는 건 괴예요. 요걸 하나씩 따지고 보면 요거다 그러면 요게 화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이걸 양이라고 그러고 이걸 음이라고 그래요. 쪼개놓은 거를. 양을 이렇게 둘러 나누는 게 음이에요. 이게 하나로 딱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걸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걸 보고 우리가 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효라고 합니다. 이 효도하는 효가 아니고 이 효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효다. 여기 안 보이네 또. 제가 화면을 좀 확인하면서 요렇게 하나씩 돼 있는 거, 요 안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안에든 바깥이든 이렇게 효가 세 개 묶어 있는 걸 괴라고 하고 하나씩 요거든 요 음이든 양이든 음이든 뭐든 이렇게 하나씩 돼 있는 걸 보고 효다 그랬죠. 효라고 합니다. 요걸 보이나요? 네.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효가 세 개 묶여서 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가 묶여서 이렇게 괴가 몇 개가 나오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총 나오는 걸 팔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괴에서는 처음에는 어떤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태극기에서 위아래가 이렇게 위아래가 있는 걸 양극이라고 그랬죠. 양극 태양과 태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아무것도 극이 없는 상태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보고 무극이라고 그래요. 무극 극이 없단 말이에요. 무극 극이 없는 거예요. 극이 없는 데서 시작해서 이게 태극으로 나와요. 이렇게 태극 태양과 태음이 서로 양의 가장 강한 거, 음의 가장 강한 걸로 나눠지는 거. 요게 이제 태극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나오는 게 여기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이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네 가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네 가지 모양, 네 가지 모양이다 해서 보이나요? 네 가지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지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상에서 8괴가 8가지의 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8괴까지 무극에서 태극, 태극에서 사상, 사상에서 8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요거는 네 가지 괴만 이렇게 해놓은 게 태극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태양과 태음 요 사이에 불과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과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요쪽으로 감, 이곤, 건곤, 감리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건감, 이곤, 좌우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건감, 이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괴를 갖고, 괴가 양만 3개 있는 거,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우에가 음으로 변한 거,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음으로 변한 거, 그 다음에 위에 2개가 음으로 변한 거,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1, 2, 3, 4고, 5번째가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맨 아래가 음으로 변한 거, 그 다음에 6번째가 위와 아래가 음으로 변한 거, 7번째가 아래가 2개가 음으로 변한 거, 8번째가 전체가 다 음으로 변한 거. 이렇게 하면은 요게 5, 6, 7, 8 이렇게 변해요. 요걸 보고 우리는 8괴의 기본
공식 우리가 2는 2, 2는 3 하듯이 2는 4, 2, 4, 8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수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된다. 이게 1건 천이다. 건이라고 하고 천이다. 하늘이다. 이 태라고도 두 번째는 태라고도 하고 요걸 택이라고도 한다. 요걸 3, 2화 2라고도 읽고 화 2는 숫자 2가 아니고요. 화라고 한다. 요거 징이라고도 하고 뇌라고도 한다. 요걸 손이라고도 하고 풍이라고도 한다. 요거를 감이라고도 하고 수라고도 한다. 요거를 간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한다. 요걸 곤이라고도 하고 요걸 지라고도 한다. 요걸 이렇게 적으면 되네요. 건이라고도 하고 천이라고도 한다. 건이라는 건 절에 다니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아, 여기 또 안 보이시는구나. 요게 다섯 번째가 오, 손이라고도 하고 풍이라고도 한다. 응? 보이나요, 이러면? 네, 풍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또 안 보이네. 이렇게 위로 적을게. 산. 감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여섯 번째는 감이라고도 하고, 수라고도 한다. 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주, 집안에 이제, 예, 남편, 아버지 뭐 이름을 부르기 전에 건명 그래요. 예. 건명. 하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머니, 그 배우자, 어머니를 땅이다 해서 곤명 그래요. 건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이고 곤이다. 그럼 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변하는 순서가 요 그림이 공식이에요. 요거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요걸 외우시면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 전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요 정도를 아시면은 이제 조금 지나 보시면 아, 무지하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아시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적으니까 1, 2, 3, 4 해서 8까지 적으니까 1건천 이렇게 외우면 돼요. 2 태택, 3 이화, 4 진내, 5 손풍, 6 감수, 7 간삼, 8 건지. 요 변하는 순서를 요것만 좀 공식으로 요것만 외워놓으시면은 굉장히 쉽다.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점이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거 굉장히 해두시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외워두시라 제가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뜻하는 그 의미가 있죠. 그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저 원을 하나 해놨으니까 그려놓은 그 값은 해야 되잖아요. 저 그려놓고 의미가 없으면 안 되죠.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원을 해놓고 나서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시계를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 시계는 보통 12로 표시되어 있죠. 12. 그리고 여기에 6, 3, 9. 그럼 요거 두 개씩 더 나누면 되죠. 1, 2, 3, 4, 5, 7, 8, 10, 11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간을 보실 때 우리가 낮 12시 그러면 정오라고 그러죠. 정오. 바르게 딱 바른 오란 얘기예요. 그리고 밤 12시 그러면 자정이라고 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에 하듯이 자시라는 거를 얘기할 때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정시는 아닌데 이걸 얘기해. 실상의 명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10시 30분부터가 맞는 건데 10시 30분부터가 자시가 맞는 건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11시부터 1시까지를 자시라고 그래요.
자시. 1시에서 3시까지를 축시라고 그러죠. 3시에서 5시를 인시라고 그럽니다. 인시. 요걸 묘시라고 그러죠. 진시. 요게 이제 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시에서 11시 사이를 보고 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서 부처님은 한 번씩 공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 하셨는가? 사시에 하셨다 해서 사시불공을 해요. 항상 요 사이에 절에서 불공을 매일같이 맞이 올린다. 요때 맞이. 부처님이 잡수는 거 보고 맞이라고 그래요. 무속하는 사람들이 꼭 부처님 맞이를 보고 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주 듣기가 거북했는데 맞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을 밥을 보고 진지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는 걸 맞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신 분한테 올리는 걸 매라고 그러죠. 근데 어디서 배운지 희한하게 진지라고 그런 사람은 저는 한 2사람 봤는데 굉장히 듣기 거북하더라고요. 이거 다 쓰는 말이 다른 건데 맞이, 사시 맞이 그래. 사시. 그러면 다시 이게 지금 24시 시계가 이제 12시 시계거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 요게 12시가 낮 12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밤 12시까지 표시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24시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오는 거에서 요게 12시고 이게 24시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12시 여기까지 왔을 때 요게 12시에 딱 가운데 요거 옆으로 이렇게 해서 11시에서 12, 13시까지 요게 우리가 말하는 정오, 낮을 말하는 거예요. 밤이라는 건 정확하게 이게 24시니까 이게 0시기도 하죠. 그래서 23시부터 23시에서 01시까지 23시에서 01시까지 요게 자시인 거죠. 뭐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너무 또 쉬운 걸 하니까 그러신데 요래서 딱 가운데 왔다 해서 요 시간 24시 정각 땡 하는 순간 0시가 되는 거죠. 요 시간을 자시라고 그래요. 자시, 자정이라고 그러죠. 자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땡 하는 순간, 자, 여기서 질문하셨던 분들 답이 하나 나간다. 땡 하는 순간은 이미 23시 59분 59초까지, 59초 또 몇 부까지는 나가는데 땡 하는 순간은 다음날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듯이 뭐가 39초까지 제가 다시 표현해놨는데 40초 땡 하는 순간은 이미 40초라는 거는 이미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땡 하는 거 제가 설명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시가 이렇게 됩니다. 1시까지. 그래서 13시까지가 5시에 5 다음에 이제 15시까지 14, 15시까지가 미시가 되는 거죠. 미시. 예. 그 다음에 16, 17시까지가 신시가 되는 거예요. 신시. 다음에 19시까지가 유시예요. 유시. 그 다음에 21시까지가 술시예요. 술시. 그 다음에 23시까지가 뭐 이거 분배를 제대로 못했네요. 저 같은 사람이 뭐 배식을 하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배식은 공정 배식을 못하네. 그래서 23시까지가 요 술시가 21시, 23시까지가 마지막으로 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나누는 게 2시간에 하나씩 나눠진다. 그래서 이 동양철학에서는 12띠로 해서 시를 나눠요. 12띠로 나눈다. 옛날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랬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나눴다. 낮과 밤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한꺼번에 24시로 보면 이랬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의 시간이나 지금의 시간은 변함이 없죠. 옛날의 시간을 보는 그 기준과 지금의 시간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기준만 달라졌지 그 시간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바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저 원을 제가 그려놓은 이유는 그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렇게 있다면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자, 보이실까? 네. 여기 있으면은, 요게, 요거는 칸이 두 칸씩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두 칸씩이에요. 요것도 두 칸씩이에요. 두 칸. 요건 두 칸씩. 요거는 한 칸이에요. 요건 한 칸. 요거는 달랑 한 칸. 한 칸짜리. 요것도 한 칸짜리. 요것도 한 칸짜리. 요것도 한 칸짜리.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는가? 요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수를 말하는 게 보일래나요? 보이죠? 여기까지는 수. 요건 물을 말합니다. 수. 요 아래 두 칸짜리 요거는 화를 말해요. 화. 요쪽에 요거는 아유 그림이 어째? 요것도 두 칸짜리. 요거 네. 두 칸짜리. 네. 네. 요거는 뇌를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두 칸짜리가 있어요. 두 칸짜리가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사이에는 한 칸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택을 말해요. 음이 하나 있고 양이 두 개. 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요 사이에 아까 8궤를 얘기하면서 예, 예, 무극에서 태극, 그 다음에 사상이라는 걸 얘기했죠. 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 8궤를 얘기했죠. 예, 요게 이제 말하자면 사상이에요. 네 가지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화를 말해요. 요거는 목을 말합니다. 요거는 금을 말해요. 지난번에 강의하면서도 얘기했죠. 방위에 대한 것, 풍수 이야기도 하면서 같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죠. 수는 북을 얘기한다. 북쪽을. 이건 노스다. 노스. 북쪽이다. 이건 사우스다. 남쪽이에요. 남쪽. 화. 이게 목은 이스트다.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웨스트다. 서쪽을 얘기한다. 몇 번 얘기했죠. 이게 이제 북쪽인 거고, 이건 남쪽이에요. 남쪽이고, 요게 동쪽이에요. 그리고 요게 서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수가 있고, 뇌가 있는 요 사이가 있고, 요것과 요 사이가 있고, 다 따로따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육감수라고 하고, 요거를 산이라고 해요. 요 사이, 산. 그리고 요 뇌와 화 사이를 풍이라고 그래요. 풍. 바람이라는 얘기죠. 풍. 그리고 화와 택 사이가 여기가 요 한 칸짜리 요게 지가 있어요. 지. 그리고 요 택과 수 사이가 요게 천을 얘기해요. 그 요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는데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천이니까 세고 지니까 지니까 또 뭐 약하고 뭐 이런 요 구분이 아주 기가 막힌 과학이거든요. 요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여튼 요렇게 둘 하나 둘 하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다. 이걸 보고 8궤의 생성 원리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제 여러분들은 보기 싫은 제 얼굴을 보면서 또 해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 거. 원중해고라. 꼴도 보기 싫은데 봐야 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원중해고다. 내 이놈의 걸 좀 들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꼴을 자꾸 봐야 되는구나.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방송 보셔갖고 상담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한 10년, 20년 전부터 알았던 얼굴처럼 웃으면서 들어오시죠. 되게 반갑듯이. 처음에는 아이고 쑥바가지 같은 소리만 하네. 그러다가 미워하다가 정이 들었대요. 와서 보니까 방송 본 거보다는 좀 덜 싸납게 생겼대나요. 보다가 정이 드는 거죠. 뭐. 그렇게 오신 분들도, 그런 분들은 저도 이상하게 정겨워요. 자, 여러분들을 점쟁이로 만들 일 없고요. 점쟁이로 만들 수 있는 저도 점쟁이는 아닙니다. 전혀.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학문이 뭐 어쨌다는 거냐. 단시법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요것만 좀 외워두시고 요 다음 장에 속성표 요걸 또 못 외우시면 다음 시간에 또 하시면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시간만 끌더니 내가 이거 다 알기도 전에 가는구나. 그럴 분 별로 안 계세요. 다 오래 사실 거예요. 저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뒤에 단시표까지 만들고 이 운명수 단시법이라는 말도 만들고 운명수, 작용수 뭐 이런 거 그 수치에 관한 것 공부할 때 얼마나 했을까요? 낮이 낮이고 밤도 낮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학문으로서 한 거죠. 왜 그랬을까? 사람이 살면서 왜 어떤 사람이 불과 내 앞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요. 뭐 정상적으로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또 비정상으로 죽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된다 해도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아 이게 정상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왜 느닷없이 왕 하고 가는 차, 아 저 차 아무래도 수상해 하는데 정말 꽝 하면서 그 차는 차대로 또 받친 차, 또 튕겨나간 사람, 또 튕겨나간 사람 또 뒤쫓아오는 그 과속으로 달리는 이런 사고가 왜 나면 왜 그럴까? 그 차가 1초도 안 되고 한 0.5초라도 옆으로 조금만 비꼈으면 사고가 없었는데 그냥 그 순간에 골로 틀면서 그냥 치는 걸 이런 거를 몇 차례를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 차량과 차량 번호도 확인되고 또 심지어는 그 경찰관 통해서 또 사고에 관한 그 간략한 목격자로서 또 진술도 해주고 좀 몇 가지 좀 더 알아보고 병원에도 찾아가보고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관계가 있더라 말이죠. 이 관계가 이게 뭔가 우리가 과연 쉽게 생각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가? 해답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해답을 찾은 거죠. 옛날에 제갈량이 그 많은 전투를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변화도 시켰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운명? 이걸 숙명이라고 제가 단정을 했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운명과 숙명을 혼동을 했고 같이 나오던데 제가 이걸 단정을 했습니다. 숙명은 진짜 못 바꾸는 거죠, 이거. 근데 운명이다. 운명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 운명을 제가 정말로 많이 바꿔봤거든요. 정말 되더라 말이죠. 아니, 스님이 생일을 어떻게 바꿉니까? 저는 되더라 말이죠. 운명이기 때문에 되더라 말이에요.
그 많은 임상 이런 걸 통해서 한 건데 그 시간마다의 사람의 그 운명이 있어요. 그 날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이 있듯이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인생 운명이 아니라 인생 강의 5강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른 것 중에 대통령들 뭐 나오고 역사적인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인생 뭐 3강 뭐 이런 데서 쭉 설명을 했죠. 왜 그날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6.25라는 날이 왜 그날? 8.15 왜 그런가? 12.12 5.16 뭐 이런 구테타 뭐 이런 거 왜 6의 날인가? 광복절도 그렇고 왜 한결같이 똑같은 날이 있는가 이게. 그럼 날짜만 그런가? 시간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갈량한테서 제가 배운 게 맞습니다. 제갈공명에 왜 그 시간에 반드시 이 계곡에선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화공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로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데 불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타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니구나. 다 반드시 나한테 이쪽으로 아군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불 화공을 펼치면 다 죽는데 그래도 노젓가리 쌓고 뭐 그냥 불쏘시개 잔뜩 계곡에 해놓는단 말이죠. 제갈량이 드디어 미쳤구나. 제갈량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만만의 콩떡이죠. 그 시간에 바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도 있었겠지만 그걸 하늘에 이치를 하는 거예요. 우린 시간마다의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현대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질까? 그건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임상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공개를 못합니다. 뭐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인데 레시피를 다 공개하십시오.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하는데 그거 공개하면 안 되는 것도 있죠. 이 시간마다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사가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 강의 어디선가 44분에 대한 그 기억을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단계급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44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갖는 분들이 또 생겼더라고요. 이게 제 잘못이죠. 그런데 44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44분은 찾아보면은 항상 택이에요. 택. 택인데 이게 동효라는 게 또 나오죠. 아까 음양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세 개가 묶어진 게 괴라고 했는데 하나씩이 효라고 그랬죠. 근데 괴가 위에 8개로 변하죠. 아래도 8개로 변해요. 상계와 하계가 있어요. 그럼 88이 64죠. 혹시 88이 62인 분들은 산수 공부를 조금 더 해갖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88이 64예요. 그럼 64개 아니에요. 64개인데 이거를 64에다가 다시 또 이 상, 중, 하괴로 만들어서 한 토종 비결도 있어요. 근데 인간사는 이 64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 만들 수가 있고 다 적용이 되고 정확하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 운명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종합 강의에서도 할 거고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그 시간마다의 요 변화하는 요거를 제가 잡아놓은 걸 쉽게 요 뒤에 이걸 나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될까 뭐 이런다면은 이걸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요. 요 해석까지 다 붙여놨으니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적용 못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좋은 택지체 같은 게 왜 없죠? 뭐 이런 아주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강의 2강이 됐던 이 단시를 한 3강 정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걸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좋은 시간을. 그건 여러분들 공부해서 이제 차츰 만드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이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운명을 알면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인생 강의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나가시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230쪽과 231쪽에는 사실 해답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231쪽, 1쪽에 64개의 그 구성과 명칭글인데 이 명칭에 거의 많은 이름이 그 내용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문화 됐으니까 조선 선비들이 이 주역을 공부하면서 이 사서삼경 중에 으뜸인경이다. 가장 위의 경이다. 상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역을 시경, 서경보다 역경이 가장 상위의 경이다. 그래서 왕들도 이거를 다 봤고요. 모든 학자들, 요즘으로 치면 뭐 장관들, 뭐 정일품서부터 종구품까지 이걸 안 하고서는 못 배긴 거죠. 자기 길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알고 사람을 볼 줄 알게 되고요. 자기의 나갈 길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은 완전 암기를 하신다면 더더욱 좋고요. 암기를 못 하신다면은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서 그러면은 이걸 진짜 못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234쪽서부터 이걸 읽어보시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아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또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242쪽까지 쫙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러면 단순하게 244쪽서부터 나와 있는 거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놨죠.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낮 12시까지 12시 59분 59초까지죠. 그래서 12시 59분 59초가 딱 넘어가는 순간 오후 1시라는 걸로 들어가면서 모든 게 또 상황이 앞뒤가 뒤바뀝니다. 보는 방법 때문에 이제 뒤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는 내용이 나오고요. 일단 공부를 지금 하고자 하는 분들은 231쪽에 이거를 좀 외워두시면 참 좋다. 천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1. 천, 요거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거는 그 뒤에 뭐가 붙든 간에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간 건 천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건이 천, 1이 두 개인 천이 괴가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때만 위자, 위할 위자가 하나 붙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붙는 거 외에는 예, 1뿐 아니라 2도 그렇고 3, 8까지 다 똑같은 게 두 개 붙을 때만 위가 가운데 딱 들어가고 건위천 다음에는 천이라는 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괴에 이름이 딱 떠요. 그러면 요거는 뭘 뜻한다 해서 천과 천이 붙으면 건위천이지만 천과 택이 붙으면 천택이다. 이라는 건 밟을 자. 뭔가 많이 가야 되는 거, 한참 걸어가야 되는 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걸 한마디에 한 글자 딱 써놓은 게 기가 막히게 잡아놓은 거예요. 리자. 요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과 화가 들어가 있으면 천화는 동인이다. 그래서 이건 뭔가 도모하는 게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동지를 만난다는 거, 동업자를 만난다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천과 뇌가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설명을 제가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천이 있는데 뇌는 번개 있죠, 번개. 뇌성병력 그러면 번개 빵빵 그 천둥 꽝꽝꽝꽝 거리는데 이거는 하늘에 천둥 치고 번개 치는데 비는 안 와요. 무망한 거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실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전문가적인 맛이 좀 있죠. 사실은 공부할 맛이 이런 데서 나는 건데 그런 거는 단시법
2강이나 3강이면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2강쯤에서 해고 빨리 좀 끝내고 저 종합 강의를 좀 가고 싶습니다. 저도 종합 강의를 빨리 해서 제가 정말 힘들고 바쁜 가운데 얼굴이 그냥 쪽쪽 빠지죠. 워낙 바쁘니까요. 그런데도 이 강의를 자꾸 마냥 끌면은 작년 여름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또 철로서는 같이 왔어요. 여름. 작년 9월 초에 시작했는데 이제 6월 하순이죠. 그럼 1년을 넘게 끌게 되네요. 이렇게 될 줄은 진정 몰랐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는 이제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하고 꾸며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뒤틀린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혜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혜로움을 갖는데 정말 지혜로움은 무엇인가?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곱게 써야죠. 돈이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쫌팽이처럼 사는 사람들 있죠.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들. 진짜 돈 많은 뭐예요? 마음이 쫌팽인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돈 없으면서 하늘을, 구름을 입을 삼아 땅바닥 풀 포기를 요 삼아 내 팔 베고서 물 마시고 배 두드린다면 그게 편하다면 편한 거죠. 근데 현대생활이라는 걸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게 앞서면 제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갈 때 정말 한 푼이라도 가져가는가. 자식을 꼭 최고의 대학 명문대 서울대학교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 자식이 세상에 못된 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전 너무 많이 보니까요. 심각합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올인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이미 인간이길 포기했는데도 끝없이 그래요. 죄악이다. 그걸 아마 남한테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그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진짜 잘했을 텐데 너무 내 거라는 거 나라는 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산 금강경을 좀 공부하시라. 나라는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내 새끼가 나보다 더 소중한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 망쳐, 자기 자신 망쳐, 집안 다 망치고 참 슬픈 거죠. 시간 끌 수가 없죠. 우리 그렇게 시간이 넉넉할까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오역이 됐든 정역이 됐든 그 번역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의 광고 문구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지만 너무나 잘 맞는 말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뭐 잘 되겠지 잘 되겠지 하면서 보냈는데 죽는 거예요. 100세 시대에 속지 마시고요. 100세 살면 뭐 할 거면 100세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기죠. 보험 회사가 만든 말에 속지 말고 살아야 돼요. 100세 그렇게 그 진짜 사기치는 얘기죠. 내 스스로 지금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바꿔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요? 남은 인생이 내가 얼마가 됐든 그 남은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1시간 25분 됐으니까 또 영어로 끝내겠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분들은 시간이 충분했으니까 얼른 영어를 배워서 들으십시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오래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내 진작 알았다 얘기죠. 우물쭈물하다가 요렇게 될 줄을 내 진작 알았다. 이런 후회가 없어야죠. 근데 누구나 후회를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승자는 어떤 사람인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승자가 아닌가? 여러분들 스스로 모두 인생을 살면서 승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